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를 내일 소집해달라고 국회의장에 요청하면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어제 민영배 의원 탈당에 이어 오후에 안건조정위를 예고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평검사에 이어 전국 부장검사 대표들도 검수완박 법안 강행을 비판하며 사실상 검찰 고위 간부들의 총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9개 검찰청 수사관들도 모여 대응회의를 예고하는데 연일 검찰의 여론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동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장애인 단체가 밤샘 농성에 이어 오늘 아침부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재개했습니다.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다음 달 10일까지 농성을 이어갈 예정이지만 장애인 권리 예산에 대해 인수위가 확실하게 답을 한다면 당장 시위를 멈추겠다는 입장입니다.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혜와 조현수가 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고 있지만 살인 혐의에 대한 진술을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도피 과정 조력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의 고의성 입증이 수사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사흘 만에 10만 명 아래로 내려가면서 뚜렷한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유치원과 모든 학교의 등교를 정상화하면서 일상을 회복하고 야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0일 방한해 이튿날인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다음 달 20일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도착해 21일 정상회담을 한 뒤 일본으로 떠나는 일정을 놓고 양국이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놓고 전국이 경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조금 전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이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내일 소집해달라고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요청했습니다. 오늘 아침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를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꼬투리 잡기와 시간 끌기로 의사진행 방해에 몰두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회법에 따라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를 부득이하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말하고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안건조정위가 밤을 새워서라도 심도 있게 심사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에 사보임됐던 민주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이 민형배 의원의 탈당과 관련해서 발상의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비판했습니다. 양 의원은 자신의 SNS에 다수당이라고 해서 자당 국회의원을 탈당시켜 안건조정위원으로 하겠다는 발상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사랑하고 다시 돌아가고 싶은 민주당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민형배 의원의 탈당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꼼수 중에 꼼수를 부리는 법꾸라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허은하 수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서 민주당이 소수 의견을 존중하고 대화와 타협을 하라는 안건조정위의 본래 취지를 짓밟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정의당은 법사위 소속 민형배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을 전격 탈당한 것을 두고 대국회 민주주의 테러로 규정하며 맹비난했습니다. 장태수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대국민 인사테러라고 했는데 민형배 법사위원 탈당을 대국회 민주주의 테러라고 한다면 뭐라고 답을 할 거냐며 비꼬았습니다. 검수완박에 반대하는 검찰의 조직적인 움직임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제 평검사들에 이어 어제는 전국 부장검사 대표들이 밤새 회의를 열고 사실상 검찰 지휘부의 총사퇴를 요구했습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은 법안을 처리하고자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이 평가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네, 대검찰청입니다. 네, 먼저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전국 부장검사 회의 결과부터 전해주시죠. 네, 전국 검찰청 부장검사 대표 60여 명은 어제 저녁 7시부터 오늘 새벽 4시쯤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은 범죄 방치법이고 박탈되는 건 검찰 수사권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성토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김호수 검찰총장과 고위 간부들이 다시 한번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실상 지휘부 사퇴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 참석자는 책임 있는 자세는 주로 사퇴를 의미한다며 부장검사들 차원의 거취도 논의됐지만 최종 입장문에는 넣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장검사 대표들은 법안 내용과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피해자 권리 구제와 구조적 비리의 공백이 발생해 거하기 활개치고 다닐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다수당이 청문회 같은 수기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고 국회 안건조정제도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형해화해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관해선 그동안 국민 신뢰를 온전히 얻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며 앞서 평검사회의에서 제안한 외부 통제나 내부 견제 장치 도입에 공감하고 국회 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호수 검찰총장의 입장, 반응은 나온 것이 있습니까? 네, 김 총장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 지휘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한 부장검사 회의 결과를 자세하게 보고받지는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오랜 시간 토의에 내린 결정인 만큼 무게를 갖고 충분히 살펴보겠다고만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영배 의원의 탈당을 수용한 뒤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요구한 민주당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안건 조정위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이례적인 일이다. 적법 절차를 준수해야 하는 헌법기관에서 하는 것이 적정할까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총장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문제라면 환부를 도려내는 외과수술식 대처를 하면 될 일이지 전부 금지하고 대책도 없이 다른 기관의 수사권을 독점시키는 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어 특별법 제정을 비롯해 검수완박의 대안으로 마련하고 있는 자체 개혁 방안은 계속 구체화하고 있다며 국회에 제출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검찰은 오늘도 여론전을 이어갑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전국 수사를 지휘하는 대검찰청 부장들이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기자간담회를 열었고 오늘 저녁에는 8개 검찰청 수사관들이 서울중앙지검에 모여 회의를 엽니다. 내일은 대검찰청에서 현직 판검사와 학계 인사, 변호사들이 참석하는 공청회도 열립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0일에 우리나라에 와서 이튿날인 21일에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관계자는 다음 달 20일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도착해서 21일에 정상회담을 한 뒤에 일본으로 떠나는 일정을 두 나라가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도 미국 측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하고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 달 24일쯤에 일본에서 열리는 쿼드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한국을 먼저 찾은 뒤에 일본으로 이동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전략공천위가 결정했던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의 공천 배제를 비롯해 6일 지방선거 서울시장 공천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조금 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젯밤 9시부터 국회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고용진 수석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고 대변인은 비대위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후보 배제 여부와 향후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식 등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면서 추가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지방선거 전략공천위원장 이원욱 의원이 송영길 전 대표를 겨냥해서 스스로 궁지 모면을 위해서 이재명 상임위 고문을 앞세우는 해당적인 분열, 꼼수 정치를 즉각 거둬들이라며 비판했습니다. SNS에 올린 글을 통해서 송 전 대표가 자신을 공천 배제하기로 한 전략공관위 결정에 대해서 이재명 정치 복귀를 반대하는 선제 타격이라는 취지로 반발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오는 6일 지방선거에서 대전과 세종시장, 충북과 충남지사 후보로 나설 인사들을 확정했습니다. 먼저 대전시장 후보로는 이장우 전 국회의원, 세종시장 후보로는 최민호 국민의힘 정책위 부의장이 결정됐습니다. 충북지사 후보로는 김영환 전 과학기술부 장관, 충남지사 후보로는 김태흠 의원이 본선 경쟁에 진출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책임당원 투표 50%와 일반 여론조사 결과 50%를 합산해서 오늘 이 같은 내용의 경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국민의힘 공관위는 내일은 경기, 인천, 울산, 경남 지역, 모레인 23일에는 대구와 강원, 제주 지역의 후보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새 정부의 첫 내각 인사청문회 일정이 속속 정해지고 있습니다.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교수일 때 유명한 골프 선수에게 학점 특혜를 준 것, 인사청문회 쟁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당시 김 후보자는 잘못된 일이 아니라고 맞섰고 고발까지 당했는데 이후 고발 취하를 조건으로 사과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 연임에 나선 2017년 김 후보자가 교수 시절 여자 프로골프 김인경 선수에게 학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2013년 김 후보자 강의에서 김 선수는 잦은 결석에 시험도 제대로 치르지 않았는데 A+를 받았다는 겁니다. 총장 후보자 토론회에서 김 후보자는 관행이었다며 후회하지 않는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제가 학점을 준 것은 맞습니다. 또 장학금의 경우 김인경 학생 이외에도 전액장학금과 반액장학금 그 밖에 여러 유형의 공로장학금이 인정됩니다. 김인경 학생에게 장학금 준 것도 맞고 제가 후회하지 않습니다. 총장에 연임된 이후 총학생회가 문제 제기를 계속했지만 김 후보자는 여전히 잘못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당시 대화 내용을 들어보면 김 후보자는 어떤 학점을 줬는지는 개인정보라 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며 학생회 측과 대립합니다. 학점을 부여한 사실은 있지만 학점을 뭘 준 것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거를 하는 순간 내가 범법자가 된답니다. 그거를 가타부타라는 얘기를 하는 순간 범법자가 됩니다. 결국 2018년 3월 총학생회가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고 김 후보자는 사실상 고발 취하를 조건으로 사과했습니다. 고발 취하한 이후에 했던 사과는 총장으로서 그 사건 전반에 대해서 했던 사과이지 직접 학생에게 학점을 주었던 교수 개인으로서 했던 사과는 아니어서 온전한 사과로 보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2019년 감사에 나선 교육부는 김 후보자가 학점 특혜를 준 사실을 확인한 뒤 학점 취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여러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도덕적, 윤리적 잣대로 부끄러움이 없다면서 자진 사퇴 가능성을 일축했습니다. 병역 관련 의혹이 나오는 아들과 관련해서는 오늘 병원에서 재검사를 하고 있다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바로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불법은 없었으나 국민의 눈높이를 말씀하셨는데 그 눈높이라는 것이 도덕과 윤리의 잣대라면은 저는 거기로부터도 떳떳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힘 내부에서는 자진 사퇴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다는데 혹시 생각은 없으신가요? 제가 말씀드렸죠. 도덕적 윤리적 잣대에서도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걸로 대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예전 의료 자료도 공개해야 된다는 거라고요? 그 예전 의료 자료를 의료기관에 공개를 해서 지금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입니다. 검사가. 오늘 중으로 알 겁니다. 아마 오늘 중으로 알게 될 겁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대리경작 의혹을 받는 경북 구미시 농지를 20대 때인 1987년 위장 전입을 통해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 후보자는 경북대병원 외과 전공이 2년 차였던 1987년 2월 주소지를 대구에서 경북 구미시 산동읍의 삼촌 집으로 옮겼습니다. 정 후보자는 주소 이전 한 달 뒤 구미 주소지에서 100m 거리에 있는 논과 밭 한 필지씩 모두 3,679제곱미터를 자신의 명의로 매입한 뒤 같은 해 7월 다시 대구로 주소를 옮겼습니다. 정 후보자가 땅을 매입한 1987년에는 주소지로부터 4km 이내 농지만 매입할 수 있는 통작거리 제한 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정 후보자가 당시 농지법과 주민등록법을 모두 어겼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 후보자 측은 당시 토지 소유자인 종손이 이민을 가면서 해당 토지를 긴급하게 매입해 줄 것을 부탁해 문중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매입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가 검사 임관 전에 자신의 어머니가 돈을 빌려주고 근저당권을 설정했던 아파트를 매입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 후보자는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1998년 3월 서울 서초구의 아파트를 샀습니다.
전 주인은 이보다 불과 한 달쯤 전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했고 당시에 한 후보자의 모친이 전 주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1억 2천만 원어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근저당권은 한 후보자가 아파트를 사고 한 달이 지나자 해제됐습니다. 참여연대는 명의신탁과 증여세 탈루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후보자 측은 군 법무관 훈련을 받고 있던 때여서 모친이 절차를 대신 진행했고 구체적인 등기 과정과 경위는 모르지만 매매 대금은 정상적으로 치렀다며 청문회 때 충분하게 설명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이제 5월 9일에 임기가 끝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20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퇴임 이후 경남 양산의 새 사저에서 생활할 예정입니다. 최근 사용 승인 허가가 났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오태인 기자. 네, 오태인입니다. 네, 문 대통령의 새 사저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라고요. 네, 제가 있는 곳은 경남 양산 평산마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새 사저가 있는 곳인데요. 제 뒤로 보이는 곳이 문 대통령이 퇴임 후 머물 곳입니다. 잠시 사저 모습을 보면요. 전체적으로 회색빛 건물로 큰 창문이 인상적입니다. 건물 외부 공사는 대부분 마무리됐고 현재는 일부 조경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물론 중장비까지 아직 남아 공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양산시는 지난 18일 건물 사용 승인을 허가했는데요. 그제는 경호처 직원들이 쓸 집기들이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어제부터는 대통령 취임 전 머물던 양산 매곡동 사저에서 이삿짐이 나와 새 사저로 옮겨지고 있습니다. 매곡동 사저는 경호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에 따라 이곳 평산마을에 새 사저를 지었는데요. 문 대통령은 경남고 동기인 승효상 건축가가 설계해 지난 4월부터 1년 동안 공사를 했습니다. 또 우리나라 3대 사찰 가운데 한 곳인 통도사에 걸어갈 정도로 가까운 곳으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이 있는 김해봉화마을도 차로 약 1시간 거리에 있습니다. 새 사저가 완공되자 이곳을 찾는 사람들 발길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 내외는 10일 대통령 취임 참석 후 곧바로 이곳으로 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은 앞서 잊혀진 사람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밝혔는데요. 어제도 전직 국무위원들과 오찬해서 현실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보통 시민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퇴임 후에도 전직 대통령이라는 무게감이 있는 만큼 이곳 평산마을에서 어떤 행보를 펼칠지 국민은 물론 정치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산 평산마을에서 YTN 오태인입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0만 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도 감염 규모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현아 기자. 네, 사회 2부입니다. 자, 오늘 목요일입니다. 주 중반인데도 10만 명 아래로 나온 건 상당히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네, 목요일 발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 아래로 내려온 건 지난 2월 17일 이후 처음입니다. 거리두기 전면 해제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지만 신규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 수 모두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셈인데요.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만 86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보다 2만여 명 줄었고 한 주 전보다는 5만 7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846명으로 전날보다 38명 늘었지만 사망자는 147명으로 19명이 줄었습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 역시 수도권 39%, 비수도권 44.5% 등 전체 40.7%로 안정적이고 재택치료 환자는 57만 4천여 명, 이 가운데 하루 2번 모니터링을 받는 집중관리군은 4만 9천 명 정도입니다. 이 추세라면 다음 주 코로나 감염병 등급 조정에도 큰 변수는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다음 달 초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는 인수위가 부정적 입장을 밝히며 제동을 걸고 나서 속도 조절이 예상됩니다. 또 진단체계와 관련해서는 확진자 수가 줄면 신속 항원 검사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유전자 증폭 검사, 즉 PCR 검사로 검사를 일원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김현아입니다. 투석을 받던 환자가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병원에 가지 못하고 그래서 숨지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확진자도 병원에서 투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라고 발표했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정부 대책이 나온 지 불과 2주 만에 60대 환자가 또다시 제때 투석을 받지 못하고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달 19일 A씨는 코로나에 걸린 67살 아버지를 떠나보냈습니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하루 만입니다. 아버지의 임종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돌아가시고 나면은 비닐봉지에 쌓여서 와요, 사람이. 얼마나 이게 진짜 비인간적입니까, 정말. 어떻게든 치료해서 뭐 이렇게 살아나셨으면 억울하진 않을 것 같아요. 아예 그런 기회조차 아예 없는. A씨 아버지는 투석 환자였습니다. 주 3회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투석을 받아야 하지만 투석 당일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니던 병원에서 먼저 거절당해 가족들이 사방팔방 다른 투석 병상을 알아봤지만 코로나 환자라는 이유로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결국 밤 9시쯤 아버지는 피가래를 토하며 의식이 혼미해졌고 경기 김포의 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제대로 손도 못 쓰고 다음 날 아침 세상을 등져야 했습니다. 직접적인 사인은 폐렴. 투석을 제때 받지 못해 병세가 악화했을 것이라고 유족들은 주장합니다. 바로 오자마자 칼륨의 수치가 그렇게 높기 때문에 투석을 바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타슘의 수치를 낮추기 위한 약물을 밤새 투입을 했었고 수치가 낮아지지 않아서 이제 새벽에 심정지가 오셔가지고 돌아가셨다는 거죠. 불과 10일 전 정부는 투석 환자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투석 환자들을 위한 병상을 확충하고 확진자도 자신이 다니는 병원에서 투석을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확진된 투석 환자들을 위한 병상도 다음 주까지 약 600여 개까지 확대하여 평소 다니던 투석 의료기관에서도 계속 치료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장 사정은 달랐습니다. 먼저 다니던 병원에서는 준비 부족을 이유로 확진자를 받을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이에 확진자를 관리하는 보건소도 입원 병상을 찾아봤지만 병상 부족으로 하루 지나야 입원할 수 있었고 투석 가능한 병원은 수도권 전체를 뒤져봐도 나흘 뒤가 가장 빨랐습니다. 전국에 코로나 확진자를 위한 음압투석 병상은 574개로 전체 투석 환자 수 10만 명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한 상태였습니다. 확진자 중 투석 환자가 한 명 있으면 그 투석 기간을 알아보려고 해서 하루 종일 전화 통화해서 투석이 되는지에 다 전화 돌려보고 하는데 되게 어려웠어요. 안타까운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유족들은 보건소 직원들을 상대로 감사를 제기했고 감사 결과에 따라 소송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네, 박범계 법무장관이 검수완박 법안 문제와 관련해서 오늘 오후 3시에 전국의 고검장들과 회의를 한다는 소식이 막 들어왔습니다. 조금 전 전해드린 대로 이 부장검사들이 회의를 통해서 검찰 지도부의 퇴진 사실상 요구를 했었고 김호수 검찰총장은 이미 사표를 냈다가 철회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은 이제 고검장입니다. 검찰총장 밑에 고검장들이고 고검장들이 사표를 내야 된다는 사실상의 압박이었는데 박범계 장관이 오늘 전국 고검장들과 3시에 회의를 한다고 합니다. 어떤 얘기들이 오갈지 주목됩니다. 네, 전국 고검장들 김호수 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다음 날 대검찰청에 모인 바가 있습니다. 우선 국회에 제출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많은 모순과 문제점이 있어서 심각한 혼란과 국민 불편을 초래할 것이다 라는 데 의견을 모은 바가 있고요. 조금 전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오늘 오후 3시에 전국 고검장들과 회의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 고검장 6명이 참석을 한 가운데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입장차가 큰 상태에서 중재안이 논의될지 주목됩니다. 관련된 소식은 추가로 또 들어오는 대로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동권 보장 요구하고 있는 장애인단체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가 오늘 다시 시작됐습니다. 인수위가 발표한 장애인 정책이 미흡하다며 새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예산 문제에 대해 책임이 있는 답변을 하면 시위를 멈추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서울 통이동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장애인 단체가 그곳에서 차별 철폐 결의 대회를 마무리하고 있는 거죠.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네, 오전 10시쯤부터 장애인 단체들은 통이동인수위원회 맞은편에 있는 이곳으로 자리를 옮겨 장애인 차별철폐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의대회에서 참가자들은 장애인 관련법 제정과 개정, 관련 예산 확보 등을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에 앞서 아침 7시 20분쯤에는 20여일 만에 지하철 탑승 시위도 재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위 참가자들과 경찰, 출근하려는 시민들이 뒤엉키면서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네, 이에 앞서 인수위원회의 요구를 계속해오고 있는 장애인들은 시위가 있었던
지하철에서도 시위를 이어나갔는데요. 시위가 있었던 2호선과 3호선 열차 운행은 35분에서 1시간 10분 정도 지연됐습니다. 일부 시민은 왜 시위를 벌여 불편을 초래하느냐며 시위자들에게 항의, 언쟁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탑승 시위가 끝난 뒤에는 탑승장에서 장애인들이 삭발 행사를 이어나갔는데요. 이렇게 시위가 재개된 건 장애인 단체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내도 장애인 정책이 미흡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예산 증액과 주거권, 교육권 보장 등 요구가 있었지만 인수위가 추상적인 검토만 했을 뿐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는 건데요. 이에 따라 이곳을 포함해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에서 동시에 27번째 출근길 시위가 진행된 겁니다. 앞서 장애인 단체는 경복궁역 안에서 1박 2일 노숙 농성을 벌이기도 했는데요. 장애인 권리 행사 반영을 비롯해 장애인 권리 보장법 등 관련법 제정과 개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만큼 대통령 취임식이 열리는 다음 달 10일까지 농성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장애인 권리 예산 편성에 대해 답변을 준다면 당장 내일이라도 시위를 멈추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통이동에서 YTN 김철입니다. 네, 계곡 살인 사건 수사 소식입니다. 진술을 거부하고 있죠. 이은혜. 그런데 보고 피로 남편을 살해하려고 했다라는 혐의에 대해서는 서면 진술을 통해서 부인을 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이은혜가 남편 윤모 씨를 숨지게 하려고 한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윤혜리 기자. 네, 사회일부입니다. 자, 이은혜와 조현수에 대한 조사 시작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오늘 오전 이은혜와 조현수를 구치소에서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구속된 뒤 첫 조사입니다. 앞서 이들은 지난 16일 검거된 이후 변호인이 없다는 이유로 줄곧 진술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여왔는데요. 이틀 전 선임된 국선 변호사가 오늘 조사에도 참석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피의자들의 진술 태도가 바뀔지 주목됩니다. 앞서 이은혜는 그제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살해 혐의를 부인하는 자필 진술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계곡 살인 혐의에 대한 내용은 없었고 도주한 것을 후회한다고도 적었지만 남편 윤 씨에 대한 사과는 담기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현수도 마찬가지로 살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검찰은 우선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은혜와 조현수가 앞선 3차례의 살해 시도 전에 실효된 남편 윤 씨의 생명보험을 번번이 되살려낸 것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은혜와 조현수가 보험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검찰은 최근 윤 씨의 사망 당시 현장에 같이 있었던 공범 A 씨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주변인 진술이나 증거를 종합해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법리적으로 따져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도피를 도운 조력자들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이달 초 이은혜와 조현수가 경기 외곽 숙소에 머물렀을 때 숙소비를 결제한 카드 명의자와 당시 동행한 지인들, 이들이 숨어지는 경기 고양시 오피스텔을 계약해준 지인 등 4명 정도가 의심 인물로 꼽힙니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일부 신원을 특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피의자들이 공개 수배 중인 것을 알고도 도주를 도울 경우 조력자들에게도 도피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마리우폴에서는 우크라이나 아군이 여의도 면적 4배 이르는 제철소, 이곳에 지하 30m 터널을 요새 삼아서 러시아군의 최후의 항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현장 지휘관이 영상 메시지를 통해 함락이 임박했다며 함께 있는 민간인들을 구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김은건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리우폴에서 최후의 항전이 펼쳐지고 있는 아조스탈 제철소. 조여오는 러시아군의 공세에 우크라이나 군의 저항도 사실상 힘을 다해가고 있다는 현장의 애타는 절규가 나왔습니다. Це може бути нашим останнім зверненням. В нас, можливо, залишились лічні дні або години. 다친 병사 500여 명을 비롯해 1000명 안팎의 민간인도 함께 대피해 있다며 안전한 제3국으로 보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러시아 측과 여성과 어린이, 노인을 대피시키기 위한 인도주의 통로 설치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졌지만 이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А також в бік Російської Федерації і повинен констатувати трагедію, що ми не знаємо судьбу цих тисяч мирних людей. 마리우폴에서는 이미 최소 수천 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지는 상황. 여전히 10만여 명의 민간인이 남아 있어서 러시아의 공세가 확대될 경우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을 끝내기 위한 양측의 협상은 여전히 겉돌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측에 자국의 요구를 담은 협상안을 전달했다고 주장했지만 우크라이나는 제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구테르스 유엔 사무총장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정상에게 각각 회담을 열자고 요청했지만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YTN 김은건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오늘과 내일 전남과 경남을 순회합니다. 앞서 전해드린 대로 다음 달 20일, 21일 한미 정상회담이 예상됩니다. 이 일정도 조율되고 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장관 후보자들의 각종 의혹에 당선인 측은 적극적인 해명을 요청했고 보건복지부 정호영 장관 후보자는 한 점 부끄럼 없다고 화답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은지 기자. 네,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입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 어젯밤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부친상 빈소를 찾느라 상경했는데 오늘 다시 호남 쪽을 간다고요? 네, 오늘 오후부터 다시 1박 2일 일정으로 이른바 약속과 민생의 행보를 이어갑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광양과 진주, 마산과 창원 4개 도시를 방문하고 내일은 부산과 울산을 찾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역의 중추산업시설과 시장을 찾아서 오직 국민 먹고 사는 문제에만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당선인과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다음 달 20일쯤 첫 번째 정상회담 개최를 놓고 물밑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윤석열 당선인 측 관계자는 YTN 통화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5월 20일쯤 방한해 입국 당일이나 이튿날인 21일 회담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취임 열흘 혹은 열하루 만에 한미 정상이 마주 앉게 되는 겁니다. 간밤 미국에서도 사키 백악관 대변인이 방한 일정을 묻는 취재진에게 조만간 더 많은 것을 말할 수 있을 걸로 확신한다면서 정상회담 개최를 사실상 인정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4일 일본에서 열리는 쿼드 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한국을 먼저 들러 2박 3일간 머물 것으로 보이고요. 관련해서 미국에서 실무 수준의 답사단이 이번 주말 먼저 방한해서 정상 행사의 장소와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새 내각 인사청문회 일정이 속속 정해지고 있고 또 대통령실 참모 인선도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내용도 좀 자세히 전해 주시죠. 네,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국회의 시간이 아마 시작될 예정입니다. 후보마다 크고 작은 의혹이 이어지는데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당사자들이 보도자료 든 기자회견이든 적극적으로 해명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당선인이 지명한 때부터 국회 청문회까지 모든 과정이 검증 과정이라면서 청문회까지 끝나면 당선인이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 때문일까요? 가장 뜨거운 감자 보건복지부 정호영 후보자는 오늘도 출근길에 강경하게 해명했습니다. 의혹에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병역 문제가 불거진 아들은 지금 재검을 진행 중인데 결과는 물론 병원 이름과 주치의까지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도덕적 윤리적 잣대에서도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전 의료 자료도 공개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더라고요. 그 예전 의료 자료를 의료기관에 공개를 해서 지금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입니다, 검사가. 네, 이와 별개로 대통령실 참모진은 이번 주 일요일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김대기 비서실장만 내정된 가운데 현행 3실 수석 8명 체제에서 군사를 뺀다는 기조 아래 몇몇 후보는 내부 검증에 들어갔습니다. 시민사회 수석의 강승규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유력한 걸로 보이고요. 정무수석 이진복 전 의원, 경제수석 김소영 서울대 교수 등이 사실상 내정됐는데 대통령의 입인 홍보수석 자리 적임자가 없어서 고심이 길어지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YTN 조은지입니다. 민주당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내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죠. 본회의 올라가려면 법사위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오늘 열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탈당에 반발해서 조금 전 법사위원장실에 항의 방문해 안건조정위 심사를 중재안이 나올 때까지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네, 국회 법사위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법사위 진행 상황 어떻습니까? 네, 아직 안건 조정이 구성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는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안건 조정이 구성을 법사위원장에 요청했고 위원장 요청에 따라 국민의힘은 오늘 조금 전 명단 3명을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무소속 의원 1명 몫을 떼어줘야 하기 때문에 현재까지 계속 협의를 거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민주당을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무소속이라고 생각할 수 없다면서 국민의힘 몫이 3명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사위원장실을 항의 방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힘 측은 국회의장이 마련하고 있는 중재안을 갖고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오늘이나 내일 안건조정위가 열려선 안 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밤을 새워서라도 심사를 해야 한다면서 안건조정위를 오늘 열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민형배 의원을 포함해 4대2 구성을 만들어 법안을 법사위 전체 회의로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그래서 법사위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 강행하겠다는 것이군요. 네, 오늘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을 향해서 내일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오늘 안건조정위 회의, 법사위 전체 회의, 그리고 내일 본회의를 거쳐서 속전속결로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또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꼬투리 잡기와 시간 끌기로 의사 진행을 방해해서 부득이하게 안건조정위 구성을 요청했다면서 물리적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심도 있게 심사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반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위 발언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민형배 의원의 탈당을 독립투사라도 된 듯 포장했지만 꼼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면서 박병석 의장을 향해 민 의원을 강제로 다른 상임위로 내보내달라고 다시 요청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김호수 검찰총장이 오늘 오후 2시 박병석 국회의장을 직접 찾아서 자체 개혁안에 대한 의견을 내며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재차 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 법사위 앞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물가는 급등하고 있고 또 경기도 살려야 하고 새로 출범하는 정부 또 신임 총재를 맞은 한국은행 모두 고민이 깊습니다. IMF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기도 했습니다. 경제 현안과 증시 상황,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IMF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렸는데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사실 뭐 이게 한국만 그런 건 아니고 이제 전 세계적으로 다 내리고 있는 좀 기조인데 네. 일단 한국의 경제 성장률 이 전망치를 3%에서 2.5%로 하향 조정을 했고 일단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좀 장기화되고 있고요. 또 중국의 지금 봉쇄 조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국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스태그플레이션을 그러죠. 이제 물가는 오르는데 경기는 둔화되는 이런 이제 우려감들이 좀 커지면서 이 IMF 측에서도 이제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일단 내린 것으로 좀 파악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 나온 데이터 보면은 한국의 또 소비자 물가 지수가 얼마 전에 그 4% 넘었다는 네. 아마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높은 수치인데 이 물가가 계속 또 올라가면은 굉장히 또 이 경기에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계속해서 좀 하향 조정되는 좀 악순환이 좀 반복되고 있고 또 한국만 낮춘 건 아니고요. 총 그 전 세계 경제 성장률도 3개월 전보다 0.8% 좀 낮춰가지고 올해 전체 이제 글로벌 성장률은 3.6%로 좀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이라든가 중국 이슈 이런 고물가 이런 상황들이 지금 아직은 개선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하향 조정이 되는 그런 추세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 그래픽 보신 것처럼 성장률 전망치는 낮추고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높인 건데 네. 그걸 좀 인플레이션은 결국 좀 구조적인 문제라고 봐야 하는 걸까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인플레라는 게 지금 사실 가장 크게 이루어진 게 이 모든 게 공급 때문이거든요. 물론 이제 수요도 있겠지만 공급 측면이 굉장히 크잖아요. 뭐 지금 밀가격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지금 러시아나 이런 데서 수출을 또 못 하다 보니까
원유라든가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는 것도 사실 이제 공급 부족에 따른 건데 이게 사실은 뭐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갑자기 공급이 늘거나 또 그러기도 어려운 게 러시아 제재는 또 전쟁이 끝나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공급망 이슈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또 한 축은 뭐냐면은 이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게 또 이제 그 인건비라고 좀 보고 있어요. 이 임금 상승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 오늘 오전에도 그 네이버란 기업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이 좀 생각보다 안 좋게 나왔어요. 뭐 추정은 우리가 그러니까 아직 데이터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 IT 기업들의 또 그 인건비 부담이 굉장히 좀 큰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잖아요. 쉽게 뭐 이렇게 인건비 올라갔는데 내려가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고인플레 시기는 좀 앞으로도 한 1, 2년은 더 이어질 거라는 게 좀 증권가의 중론입니다. 최근에 수출은 늘고 있는데 오히려 무역 수지는 악화되고 있다는데 이건 왜 그런 겁니까? 네, 그러니까 오늘 사실 그 4월 1일부터 20일까지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 수치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4월 수출은 363억 달러. 그러니까 20일까지 데이터입니다. 16.9%니까 굉장히 잘 나왔죠. 수출 성장은 좋은데 수입이 415억 달러로 수입 같은 경우가 25.5% 더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어떻게 보면 수출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인데 무역 수지는 자꾸 이제 적자가 나는 거죠. 3월에는 무역 수지가 1.4억 달러 적자 났거든요. 근데 지금 4월 1일부터 20일까지 수치인데도 52억 달러 적자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적자 폭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우리나라 이제 수출 데이터 살펴보니까 반도체가 23% 증가했고 석유가 한 82%. 그러니까 석유라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석유를 수입해다가 가공을 해다 판매하는 건데 그런 쪽은 또 되게 좋았는데 문제는 수입 같아요. 수입에서 지금 가장 많이 증가한 게 원유입니다. 원유가 82%나 증가를 했고 물가가 오르니까 그런 거죠. 네, 그리고 국가별로도 수입 가장 많이 한 곳 중에 하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이 사우디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수입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104%나 증가를 했어요. 지역별로도. 그래서 확실히 원자재, 에너지 가격 상승이 우리나라 무역 수지 적자에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 원자재 가격 상승이 또 수출 기업들의 큰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업종별로 좀 분석을 해주시죠. 일단 업종별로 봤을 때는 이번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라든가 우리나라 대표 뭐 화학이라든가 자동차 쪽은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수출 자체는 굉장히 우호적인데 이게 아무리 수출을 잘해도 우리가 이제 비용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매출은 잘 나오는데 원가 부담이 생기면 적자가 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이제 우려하는 건 좀 그것 때문인 것 같고 특히 자동차라 이번에 아니면 또 반도체 삼성전자의 실적도 되게 좋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가 자꾸만 부진한 거는 결국엔 지금 경기도 안 좋아지는 상황에서 원가 부담이 심해지는 거 아니냐. 이 우려감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또 조선업종들의 주가가 수주 때문에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도 지금 조선업종 같은 경우 후판이라고 있어요. 그 두꺼운 이제 철판을 이용해서 배를 만드는데 이게 톤당 140만 원이 넘어가면서 최고가를 경신했다고 하는데 한 언론사에서도 이제 보도가 됐던 게 이렇게 되면 회계상 그러니까 물론 실제 손실은 아니라 하더라도 회계상으로 4조 원이 넘는 손실을 또 볼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만큼 원가 부담이 큰데 이 원가 부담이 언제쯤 해소될지 이게 좀 우리나라 그 대형 수출 기업들한테는 좀 굉장히 중요한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물가 올라가는 것을 지금 우리가 통제하기 어려운 대외 요인들이 워낙 그 강력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경기는 침체되고 물가는 계속 오르고 스태그플레이션 이게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아닌데 이제 많은 데서 좀 내년에 이 상태로 만약에 고유가나 이런 인플레가 쉽게 잡히지 않는다면 스태그플레이션 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미국의 경제 지표나 이런 것들이 괜찮아요. 고용도 탄탄하고 옛날에 1970년대랑 다른 거는 미국 경제가 예전보다는 고용이 굉장히 좋아요.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아, 올해는 아니다. 이런 좀 시각들이 많은데 근데 만약에 물가를 못 잡는다. 하반기까지. 그래 버리면 스태그플레이션 올 수도 있는 거죠. 실제로 물가가 이렇게 올라가면은 당연히 사람들의 그 소비가 좀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경기에도 당연히 타격을 좀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물가를 잡을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근데 지금 미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금리를 세게 올리려고 하잖아요. 긴축을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하반기 같아요. 하반기 가서 실제로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를 인상을 했을 때 물가가 진짜 안정화되는지 그걸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때도 그렇게 했는데도 못 잡으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는 굉장히 커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길어지면 공황으로 가는 건가요? 경제 공황으로? 스태그플레이션 아니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서 뭐 무조건 뭐 이렇게 모든 게 망가지는 건 아닌데 1970년도 얘기를 해드리면 그때 물론 주식시장이 되게 안 좋았습니다. 뭐 S&P 500 지수도 제가 알기로 한 30% 이상 빠졌던 것 같고 모든 경제 주체들이 다 힘들어지죠. 근데 그랬다고 해서 공황으로 가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또 그런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때는 또 기업들이 또 어떻게 보면 구조조정도 하고 비용을 또 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공황까지 가는 사태는 아닌데 적어도 1, 2년 정도는 굉장히 고난의 행군을 또 할 수밖에 없거든요. 시장도 안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황 정도는 아니지만 굉장히 좀 경제에는 좀 충격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에게 주어진 최우선 과제도 아마 이 물가 상승을 잡는 게 아닐까 싶은데 성장 하방 압력이 본격화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리지 않을까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이번에 그 총재가 공석이었는데도 올렸잖아요. 예. 금통위에서.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부터 4년 임기가 시작이 되는데 적어도 1, 2년간은 상승 국면이 좀 지속될 거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물가 같은 경우. 그래서 지금 성장도 중요하지만 물가를 먼저 잡는 게 우선이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파이터라고 그래요. 이제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예. 그래서 그런 역할은 할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그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뭐라고 했냐면은 어쨌든 물가도 물론 중요하지만 잠재 성장률에 대해서 되게 우려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잠재 성장률이 떨어지기 시작하고 있다. 그렇다는 얘기는 물가만 이거 생각해서 물가만 잡으려다 금리를 올리면 잠재 성장률은 더 떨어져 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하게 물가 상황을 보면서 성장에 좀 문제가 생기면 금리 인상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렇게 금리를 처음에 올릴 것 같은데 하반기 가서는 금리 인상 행보가 좀 약간은 완화될 수도 있다라고 증권가에서는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와 성장 두 마리 토끼를 또 다 잡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뉘앙스 자체는. 예. 그래서 상반기는 좀 공격적인 긴축, 하반기는 조금 긴축 강도가 좀 완화되지 않을까 시장에서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얘기 나올 때 최근에 계속 이제 같이 나오는 얘기가 추경 50조 원 얘기지 않습니까? 네. 이게 이제 그 공약인데 코로나 지원금으로 추경 50조 네. 원 풀겠다는 건데 지금 물가 워낙 오르니까 고민인데 여민사님 개인적인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게 이제 또 결국 돈을 푸는 거잖아요. 돈을 푼다는 거는 결국 통화량이 증가하면 어쨌든 그 물가에 또 영향을 주거든요. 또 그렇게 되면 한쪽에선 추경을 푸는데 이건 재정이잖아요. 재정인데 또 한쪽에선 물가가 만약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 금통위 한은에서는 또 물가를 잡기 위해서 또 한쪽은 또 긴축을 해야 되고 굉장히 또 딜레마에 빠질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들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은과 제가 봤을 때는 정부가 좀 정책 공조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우리나라 경기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리는 건 분명히 중요한 이슈인데 네. 이게 또 물가를 건드려 버리면 나중에 또 데미지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한국은행에서 좀 잘 좀 컨트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할 네. 것 같고요. 주가 이야기 이 소식도 좀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넷플릭스 가입자가 11년 만에 감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하루 만에 35%가 네. 폭락을 했어요. 이건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넷플릭스가 가입자 수가 줄었다는 건 제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이제 가입자 수가 20만 명이 감소했는데 예. 시장이 예상한 건 200만 명이 증가할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러시아에서 철수했거든요. 그래서 네. 러시아 가입자가 70만이 빠졌는데 예. 그래도 예상이 못 미쳤고 어쨌든 감소했던 이유 중에 많이 지금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은 이제 미국 사람들도 지금 소비 여력이 좀 줄어든다. 너무 물가가 오르니까 그래서 필수품은 우리가 계속 써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이제 드라마는 사실 좀 당장 안 봐도 내 삶에 지장은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최근에 워낙 또 구독료도 많이 올라갔었고 그래서 일단 해지하는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났나 봐요. 그래서 실제 북미 쪽에서도 해지가 좀 많이 있었고 그리고 이 계정을 또 여러 개 쓰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네. 근데 이제 몇 명이서 공유를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좀 규제한다는 얘기도 좀 일부 있었던 것 같은데 근데 여기서 좀 되게 특이한 점은 뭐냐면 모든 지역이 다 감소한 게 아니고요. 아시아 지역은 오히려 가입자 수가 109만 명이 또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시아는 지금 상황이 완전 다른 거죠. 그래서 아시아 쪽을 제외하고는 어쨌든 이제 전반적으로 넷플릭스 지금 상황은 좀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경쟁자들이 또 워낙 거세게 추격해오고 네. 볼 게 좀 옛날보다 없다. 뭐 그런 네. 것도 영향 미치는 것 같습니다. 일부 뭐 그런 것도 영향을 미쳤던 것 같고요. 워낙 이제 넷플릭스가 그동안 파급력 있게 좋은 드라마들도 많이 만들었던 것 같은데 히트도 많이 했고
또 거기에 편승해서 작년에 오징어 게임이 정말 큰 히트를 쳤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드라마 제작사들의 주가도 많이 올라갔었는데 어쨌든 넷플릭스의 이런 성장 둔화 우려는 좀 드라마 제작사 주가에도 좀 부정적이긴 한데 또 반대로 생각은 뭐냐면 아까 앵커님 말씀대로 그 결국엔 이 경쟁이 치열하다는 건 양질의 드라마를 공급하는 게 되게 좀 중요하다는 얘기거든요. 예. 콘텐츠 승부잖아요. 그럼 디즈니라든가 넷플릭스가 어차피 승부를 이쪽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 중장기적으로 오히려 우리나라 드라마 제작사들한테는 몸값이 또 올라갈 수 있는 계기고 실제 이번에 그 실적 발표 끝나고 나서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 관계자가 뭐라고 했냐면 뭐 어쨌든 넷플릭스 드라마 투자 줄이지 않는다. 계속 기존대로 계속 투자 늘리겠다. 예. 우리가 승부를 볼 거는 이 컨텐츠의 질인 것 같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투자 얘기가 했기 때문에 한국 업체들한테는 그렇게 좀 부정적인 피해는 좀 없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간략하게 세계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의 농산물 유통 그 수출이 어려워지면서 곡물가도 크게 뛰었는데 이 흐름은 뭐 중장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이게 농산물 같은 게 되게 좀 어려운 게 제때 파종을 해줘야 되잖아요. 네. 경작도 하고. 근데 지금 세계 4대 곡창지대가 지금 뭐 사실 물론 우크라이나 이슈도 있었지만 가뭄도 좀 심각한 것 같고요. 네, 네. 또 중국도 4대 곡창 지역 중에 하나인데 예.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지금 파종을 못 한다고 합니다. 뭐 옥수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단기간에 지금 끝날 이슈는 아니다. 그래서 좀 구조적으로 좀 계속해서 농산물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냐. 그래서 결국 농산물의 수요는 꾸준해요. 수요는 뭐 정해져 있는데 농산물은 결정하는 게 무조건 공급이거든요. 공급이 줄면 오르고 공급이 너무 많아지면 그러니까 풍년이면 빠지잖아요. 근데 지금은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지금 요인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농산물 가격의 좀 상승세는 좀 앞으로도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좀 중론인 것 같습니다. 네, 걱정입니다. 오늘 시장의 화제가 이제 뮤직하우입니다. 뮤직하우. 네. 이게 그 음악 같은 것을 저작권자한테 일부를 사들여 가지고 그걸 조각조각 내서 투자자들한테 네. 팔아서 투자를 하는. 그래서 이거는 그 적법한 거다, 뭐 규제는 안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알고서 투자자들이 했는데 네. 이게 이제 규제를 받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거든요. 네.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고 전망도 좀 해주시죠. 예, 이제 방금 뭐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저작권이나 미술품 같은 거를 사실은 이제 사업자가 매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뮤직하우를 예를 들면은 이제 뭐 작곡가겠죠. 작곡가나 가수분들한테 20년치 그 저작권 대금을 미리 지급을 해요. 지급을 해서 미리 사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은 이제 소유권이 바뀌겠죠. 네. 그럼 이 사업자가 이제 뮤직하우 그 플랫폼에 이거를 이제 올려놓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작권을 판매하는 건 아니고 저작권에 대한 이제 수익이 있잖아요. 거기서 수익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수익에 대한 청구권을 투자자들한테 이제 매각을 하는 건데 그럼 그거를 이제 어떤 투자자가 이걸 사게 되겠죠. 네. 사게 되면 만약에 거기서 청구권 이 가격이 이제 주식처럼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오르면 시세 차익도 낼 수도 있고 또 배당도 준다고 합니다. 이 저작금에 따라. 그래서 시세 차익과 이제 배당 수익을 좀 저렴한 가격에서 내가 주식처럼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어서 좀 수익이 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이게 굉장히 활성화가 됐었고 예전에 그 한 롤린이라는 그 이제 그 뮤직이 굉장히 좀 히트를 치면서 저작권료가 이게 굉장히 올라갔었어요. 네. 그걸로 굉장히 이제 화제가 돼가지고 네. 뮤직하우가 지금 아마 가입자가 100만 명 정도 네. 사용하는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예, 실제 투자자는 17만 명 정도 했다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근데 그동안은 이제 공론화되지 않다가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약간 위험성이 있다고 좀 판단을 한 게 사실 이제 주식은 내가 사는 순간 내가 회사의 주주 한 주를 내 소유권이잖아요. 예. 근데 이거는 저작권을 자기가 가질 수가 없어요. 그 저작권을 어떻게 그 저작에 대한 수익만 일부 좀 받는 거지. 네네.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자가 파산을 한다면 보장받을 길이 없습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 또 이 우리 자본시장법상 주식이라든가 이런 금융상품은 어떤 위험고지도 해야 되고요. 공시 의무도 있거든요. 근데 법적인 제재가 지금 없어요. 이게 규정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금융위에서 이거는 어쨌든 이제 금융상품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여기도 자본시장 규제를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위험성이 굉장히 커졌다고 느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그런 뉴스들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뮤직하우 같은 경우는 당분간 신규 영업은 좀 어렵고요. 광고도 하는 건 좀 불가능해졌고 다만 원래는 제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일단 뭐 위법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약간 좀 모르고 했을 수도 있으니까 유예기간을 좀 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재나 이런 강력한 뭐 과징금 같은 건 없는 것 같고 다만 6개월 안에 이제 자본시장법에 적합하도록 제도를 좀 회사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여기에 적합한 이제
뭐 위험 고지서 같은 거죠. 뭐 상품 설명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투자자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6개월 안에 만들라는 거죠. 만들어서 6개월 후에 이제 신고를 하고 이제 영업을 다시 하라는 얘기입니다. 사업 모델 자체는 뭐 계속 유지되겠군요. 예, 유지될 가능성은 이제 높았는데 다만 이제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규제를 받으면서 약간 이제 주식시장 규제 받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좀 거래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조각투자 스타트업에 대한 금융당국의 첫 해석인데 다른 조각투자 플랫폼에 미치는 파장도 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염승환 이베스트 투자증권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낮 기온이 크게 올라 따뜻하겠지만 고온 속의 산불 위험성이 무척 크겠습니다. 현재 전국 곳곳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고 산불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특히 동해안에는 대형 산불 주의보에 초속 25m 이상의 양간지풍까지 불면서 산불이 비상입니다. 산 주변에서는 흡연이나 쓰레기 소각을 금지하는 등 불씨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구름 많겠고 남부지방은 흐리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도에는 늦은 오후까지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22도, 대전 23도, 광주 22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아침부터 낮 사이 중북부 지방에 비가 조금 내리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는 전국에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검수완박 전국이 긴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일 국회 본회의 열어달라 민주당이 국회의장에게 요구했습니다. 2부에서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